그날 나는 그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전기공사 의뢰를 받고 찾아간 주소였다. 강남의 한복판 담장만 봐도 입이 벌어지는 그런 저택이었다. 나는 공구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그저 일상 같은 날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내 심장이 멎었다. 그녀였다. 1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내 아내였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보인 그 표정, 그 순간의 경직된 얼굴,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집사에게 뭔가 지시하던 그 모습까지 틀림없었다. 내 아내 은주였다. 나는 그 자리에 뿌리라도 박힌 듯 굳어버렸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쌓아올린 체념도 익숙해진 외로움도 그녀 없는 삶에 적응하려 애썼던 모든 노력도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집사라는 중년 남자가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건가? 1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아내가 지금 이 호화로운 저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니. 서재에 도착해서도 나는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손은 자꾸 떨렸고 드라이버를 쥔 소나귀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머릿속으로는 수천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사라진 거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우리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다. 물론 가난했다. 나는 그때도 지금처럼 전기공으로 일했고 은주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봤다. 월세방에서 살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시간들. 주말 아침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기억들. 은주가 좋아하던 호떡을 사다 주면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웃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10년 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저녁에 미역국 끓여놓겠다던 은주의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현장으로 나갔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엔 마트에라도 간 줄 알았다.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슈퍼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은주는 그날 아침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들에게도 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짐은 그대로였다. 옷도 신발도 화장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통장도 신분증도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간 듯 아니면 잠깐 편의점에라도 간 듯 가벼운 차림으로 나간 것 같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도 했다. CCTV도 뒤졌다. 하지만 은주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 근처 골목까지는 CCTV에 찍혔지만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 1년은 미칠 것 같았다. 매일 밤 그녀를 찾아 헤맸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달려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도 보호시설도 찾아다녔다. 혹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나를 짓눌렀다. 2년째가 되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원래 여자 마음은 모르는 거라는 말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년째부터는 나도 모르게 체념하기 시작했다.
은주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서서히 받아들이게 됐다. 아니,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그래야 내가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일상. 좁은 원룸에서 TV를 보다 잠드는 밤들. 가끔 은주 생각이 나면 소주 한 잔 걸치고 참아냈다. 10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10년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2층 서재의 전기 작업을 마치고 내려올 때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봤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던 은주. 그녀의 옷차림은 내가 기억하는 그녀와는 너무나 달랐다. 명품 브랜드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손가락에 반지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작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은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손짓으로 집사에게 계산을 지시했다. 집사가 봉투에 현금을 넣어 내게 건넸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시선은 은주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녀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트럭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떠난 건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된 건지,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이내 깊은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화가 나다가도 슬퍼졌다가도 그저 허망해지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나는 원룸에 돌아와 은주와 찍었던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다.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명절에 찍은 사진들. 그 속에 은주는 지금 내가 본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인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가?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집 생각이 났다. 은주의 얼굴이, 그녀의 차갑던 표정이, 나를 스쳐 지나가던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다시 그 집에 가기로 했다. 이번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녀를 만나러. 물어봐야 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왜 지금은 나를 모른 척하는지. 답을 들어야만 했다. 저녁 무렵 나는 그 집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공구 가방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이 열렸다. 은주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냐고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떼어냈다. 잘못 봤다고, 자신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라고 했다. 정민이라고. 우리 23년을 함께 살았다고. 그녀의 눈에 순간 무언가가 스쳤다. 아픔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잘못 안 것 같다고. 그리고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급 승용차가 다가왔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은주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후로 나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집이 누구 소유인지, 은주가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된 건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아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저택은 은주의 것이었다. 은주 명의로 된 집이었다. 그녀가 주인이었다. 재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슈퍼 계산대를 보던 은주가, 저녁마다 할인 스티커 붙은 반찬을 사오던 은주가,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던 그 은주가 어떻게 저런 재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더 알아보니 은주는 사라진 직후부터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다. 무슨 가게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가게가 점점 커졌고 나중엔 체인점으로 확장됐다고 했다. 지금은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10년. 단 10년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니, 혼란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결국 나 때문에 떠난 건가? 가난한 나와의 삶이 싫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를 버린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나를 철저히 외면하는 걸까?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우연히 그 동네 근처에서 은주를 다시 마주쳤다. 시장 골목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서.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토마토를 고르고 상추를 담고 과일을 고르는 그 모습이 예전의 은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10년 전 우리가 함께 시장을 다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녀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은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또다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 그 동네를 어슬렁거렸다. 혹시나 은주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내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발신이 넘는 흰 봉투. 손으로 쓴 편지였다. 은주의 글씨체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부디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 미안하다고. 짧은 글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최선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다시 그 집으로 갔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은주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그녀가 일했던 슈퍼의 옛 동료들, 그녀의 친구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서 함께 일했던 한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그 아주머니는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고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다. 은주가 사라진 이유를, 그녀가 왜 나를 떠났는지를.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은주는 그날 아침 병원에 갔다고 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큰 병이었다.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병이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나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나를 그 고통 속에 함께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라졌다고 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몸 하나만 이끌고 떠났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은주는 처음엔 쪽방에서 살았다고 했다. 낮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엔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했다. 치료는 포기했다고 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병이 자연적으로 호전된 것이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됐다고 했다. 그때부터 은주는 달라졌다고 했다. 마치 죽음 앞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고 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안 잤다고 했다. 반찬 가게는 잘 됐다. 은주의 손맛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1년이 지나자 2번째 가게를 냈고 2년이 지나자 3번째 가게를 냈다. 5년쯤 지나자 은주는 작은 공장을 차렸다. 반찬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하기 시작했다. 그게 대박이 났다. 대형마트에도 입점하고 편의점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은주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은주가 그 모든 걸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가끔 술 취한 밤이면 내 이름을 불렀다고.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중얼거렸다고. 하지만 동시에 은주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자신이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해졌다. 은주는 나를 위해 떠난 것이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죽을 만큼 일했다. 쉴 틈도 없이 달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녀를 더 멀리 데려간 것이었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녀는 나에게서 더 멀어졌다. 가난했던 우리의 과거와도 멀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은주가 있는 곳일까?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은주도 나도 우리 둘 다 피해자였다. 가난이라는 것에, 병이라는 것에,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의 피해자. 은주는 나를 사랑해서 떠났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편지를 썼다. 은주에게 보내는 편지.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그냥 쓰기만 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제 안다고. 왜 떠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해한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적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고. 나도 함께 그 고통을 견디고 싶었다고. 나도 내 옆에서 함께 싸우고 싶었다고. 내가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슬프다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다. 그래도 축하한다고.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성공해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비록 내 옆에는 없지만 내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가 없었다. 보내면 은주가 또 괴로워할 것 같았다. 그녀가 쌓아 올린 그 높은 벽을 그녀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 후로 6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또 한 번 은주를 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늦은 밤 내 원룸 앞에 서 있는 은주. 그녀는 예전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명품도 보석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은주의 입이 열렸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찾아와줘서, 그래도 자신을 기억해줘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만 봤다. 은주는 말했다. 자신이 왜 떠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머니가 말해준 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솔직하게.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날의 공포. 나에게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선택한 도망. 그리고 혼자 견뎌낸 지옥 같은 시간들. 기적적으로 회복된 후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밤. 미친 듯이 일했던 날들. 성공할수록 더 커지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지금도 매일 밤 나를 생각한다고. 후회한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은주가 아니라고.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예전의 은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지금의 은주도 여전히 은주라고.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자신은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많은 돈이. 은주는 말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이걸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밀어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 은주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가끔 안부라도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완전히 남이 되지는 말자고. 은주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은주는 한 달에 한 번쯤 나를 찾아왔다. 늘 늦은 밤이었고 늘 수수한 차림이었다. 우리는 원룸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사업 이야기, 나의 일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들.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다. 연인도 되지 않았다. 그냥 옛날을 아는 사람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그 정도의 관계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은주가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녀가 건강하다는 것, 가끔 나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찾아와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전기공으로 일한다. 이 집 저 집 다니며 고장난 전선을 고치고 조명을 설치한다. 저녁이면 원룸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한 달에 한 번 늦은 밤이면 은주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것을.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다. 완전히 함께할 수도 없고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는 우리가 찾은 방법. 어쩌면 이게 최선인지도 모른다. 은주의 그 편지처럼. 가끔 나는 생각한다. 만약 은주가 그날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함께 그 병을 견뎌냈다면, 함께 가난을 이겨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질문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은주의 선택이 옳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살아남았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지금은 건강하니까. 다만 가끔, 정말 가끔 나는 욕심을 부린다. 은주와 함께 그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심. 가난했지만 함께였던 그 시절로. 하지만 그것도 욕심일 뿐이다. 은주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늦은 밤 우리는 계단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적어도 지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